방금 소개받은 한양대병원 내분비내과의 박정환입니다. 오늘 아마 처음에 강의 제목이 잘못 전달이 돼서 제가 오늘 여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메폴민 치료 이후에 메폴민 트리트먼트 페일리어를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약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최근에 DPP 이니비터 SGLT 억제제 복합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복합제를 활용한 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 총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우리나라 당뇨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30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6명 중에 1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65세 이상 환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봤을 때는 10명 중에 3명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이 환자의 숫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많은 환자들이 우리가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고 최근에 좋은 약제들이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당뇨병의 치료 목표로 얘기를 하고 있는 당화혈색소 6.5% 이하로 조절을 하고 있는 환자의 비율은 여전히 4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환자들이 아직도 더 강력한 트리트먼트가 이제 필요한 상태이고, 또 하나는 저보다 이제 선배이신 선생님들께서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른 당뇨병 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양인들에 비해서 BMI가 상대적으로 낮고 비만도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당뇨가 잘 걸린다. 그래서 인슐린 시크리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도 비만 내지는 과체중과 연계되어 있는 환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인슐린 분비 능력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당뇨병의 인슐린 저항성, 비만과 연관되어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잘 치료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어떤 큰 변화의 트렌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이 여전히 잘 혈당 조절이 되고 있지는 않죠. 많은 약제가 나왔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해서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썼던 치료의 접근 방식과는 좀 더 다르게 조기부터 치료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뇨병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증가되면서 의료기술도 발전하고 2형 당뇨병 환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수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65세 이상의 노인 당뇨병 환자들이 증가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뇨병이 새로이 진단된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기존에 당뇨병을 진단받았던 사람들이 더 오래 살다 보니까 노인 당뇨병 인구들이 증가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에 당뇨병을 치료받는 기간이 점점 증가된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효과들 때문에 당뇨병의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결국 당뇨병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결국 당뇨병이 듀레이션이 길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초기부터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결국 당화혈색소가 1% 이상 올라가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증가됩니다. 사실 당화혈색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의 가이드라인도 아무리 기대 여명이 짧다 하더라도 당화혈색소 8.5%를 넘기지는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8%에서 8.5%. 그 이유는 뭐냐면 8에서 8.5% 넘어서 9.0%가 되면 넘어가면 기대 여명이 짧더라도 그 기대 여명을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많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에 당뇨는 당화혈색소가 이전에 미국 임상 내분비학회나 이런 데서 9%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당화혈색소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사실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메포민을 쓰다가 조절이 안 되면 약제 하나 더 추가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조절해서 또 안 되면 약을 추가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혈당 조절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선생님들 이전에 많이 들어보셨던 우리가 DPP 이니비터 메포민을 2형 당뇨병 초기 2형 당뇨병 환자들한테 써서 복합요법을 했을 때 트리트먼트 페일리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한이 메폴민에 비해서 3년 이상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결과들을 보셨을 텐데, 그거와 같이 초기에 메폴민으로 우리가 단일 치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과감하게 우리가 좀 더 강력한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혈당을 빨리 낮추고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환자들을 트리트먼트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러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약제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최근에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만 조절을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혈압도 조절을 해야 되고 이상지질혈증도 조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컨비네이션에서 트리트먼트를 할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먹는 약의 개수가 늘어나는데 결국에 먹는 약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고 우리가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정복합제를 사용하는 거와 그 다음에 그 약제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사용했을 때 보면 결국에 고정복합제를 갖고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를 유지하는 데 매우 이로울 수 있다는 것들이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부터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메폴민 트리트먼트 페일리어 이후에 어떤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것은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90년대 이럴 때까지는 혈당을 오직 조절하는 거에 목표를 뒀다 그러면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가 페이션 센터드 어프로치,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형 당뇨병의 치료의 추세는 우리가 올간 프로텍티브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테로스클레로틱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리스크가 높은지 아니면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지 하트 페일러가 있는지 CKD가 있는지를 보고 그러한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SGLT2 이니비터를 우선적으로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혈당 조절과 웨이트를 조절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SGLT 억제제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에서 또 하나는 베리파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메폴민을 단독으로 치료하는 것에 비해서 초기 당뇨병 환자들한테서 최근에 저혈당 리스크가 매우 낮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갖고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트리트먼트 페일리어에 빠지는 경우들이 매우 적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초기부터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도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약제를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좋을 수 있는 조합 중에 하나가 SGLT 억제제와 DPP-4 이니비터라는 것들은 여러 선생님들이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DPP-4 이니비터의 가장 큰 특징은 글루코스 디펜던트하게 혈당을 조절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설포유리아와 달리 하이포글라이세미아의 리스크가 적고 웨이트 게인의 리스크가 매우 적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이 약제는 인슐린 분비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인슐린의 분비는 좋아지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과 같이 동반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개선시켜주는 데는 조금 더 미약한 부분이 있죠. 그에 비해서 SGLT 억제제는 포도당을 심장을 통해서 배설시켜주는 효과, 그래서 웨이트 로스를 만들어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줌으로써 각종 장기에 있는 인슐린에서의 저항성을 줄여서 인슐린이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올간 프로텍티브한 이펙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랑 전혀 상관없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DPP-4 이니비터가 보여주지 못했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높여주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SGLT 억제제는 소변을 통해서 글루코즈를 밖으로 빼내주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시켜주는 요소인 글루코즈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상대적으로 글루카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됩니다. 근데 이런 단점을 DPP-4 이니비터는 글루카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시켜주는 효과, 그래서 서로 갖고 있는 약점은 서로가 보완할 수 있고 서로 갖고 있지 않은 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SGLT 억제제와 DPP-4 이니비터는 서로 컨비네이션 했을 때 매우 좋은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늘려주고 그를 통해서 거꾸로 알파세포에서 나오는 글루카곤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은 DPP-4 이니비터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SGLT 억제제는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높여주고 그를 통해서 각종 장기에서 인슐린 저항성에 관련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해결해 줌으로써 서로 갖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효과들을 갖고 있고, 결국 DPP-4 이니비터는 글루코스 디펜던트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식후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반면에 SGLT 억제제는 우리가 포도당을 콩팥을 통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선생님들 생각에는 식후 혈당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식전 혈당을 잘 조절해주는 그런 도미넌트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약제를 같이 쓰게 되면 결국 식후 식전 혈당을 모두 다 잘 조절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갖게 되고, 일반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환자를 보실 때 당화혈색소 8%를 넘기 전까지는 식후 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 8%를 넘고 나면 식전 혈당이 좀 더 당화혈색소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게 되는데, 어찌됐든 두 가지 모두 다 일정 비율 정도의 차지하고 있는 당화혈색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개선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당화혈색소를 훨씬 더 잘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SZ 억제제가 최근에 가장 핫한 약제가 된 것이 우리가 기존의 ARB와 스타틴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로스클레로틱 카디오바스큘러 디지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CKD에서의 치료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하트페일리오에서 새로운 클래스의 약물로 등재될 정도로 하트페일리오에 좋은 약제들의 효과들이 있는 것과 함께 DPP 이니비터 자체도 웨이트를 인슐린 분비를 늘려줌에도 불구하고 웨이트를 늘리지 않은 그런 효과들, 그리고 두 약제도 전부 다 하이퍼글라이세미아의 리스크가 매우 약제는 낮다라는 그런 특징들 때문에 이 두 약제들을 합치게 되면 상당히 올간 프로텍티브하고 환자한테 하이퍼글라이세미아 리스크를 줄이면서 체중이 늘지 않게 하는 그런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후원해 주신 아주약품에서도 리나글립틴과 그 다음에 다파글로프로진의 복합제인 리나다파라는 약제를 이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냈었고, 사실 최근에 제네릭 약제들이 많이 풀리면서 다양한 약제들이 나오는데, 특히 당뇨병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학회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약제를 만든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를 증명한 약제와 단순히 약동학적인 어떤 그 효과의 동일함을 증명을 해서 단순히 약을 카피해서 만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약품에서는 다양한 우리나라에서 있는 여러 기관을 통해서 리나다파라는 약을 만들어서 이번에 출시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리나글립틴과 다파글로프로진 선택을 했느냐? 다파는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디클레어 팀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진료실에서 보시는 환자들과 되게 유사한 환자들한테서 CV데스와 함께 하트페일리어의 입원율을 감소시켜주고 CKD에 좋은 효과들을 얻는다는 것들을 보여줬었고, 특히 최근에 이젝션 프랙션이 덜 감소되어 있는 내지는 프리저브되어 있는 사람들한테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CKD 연구를 통해서는 상당히 EGFR 감소를 늦춰주고 그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준다는 효과들을 보여줘서 우리가 SGLT 억제제에서의 인디케이션을 확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리나글립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방할 수 있는 DPP 이니비터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CVOT, 카디오바스큘러 아웃컴 트라이얼을 통해서 증명되어 있는 약제는 우리가 총 4가지, 시타글립틴, 그 다음에 삭사글립틴,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알로글립틴과 리나글립틴까지 4가지 약제, 그 중에서 리나글립틴이 마지막에 캐롤라이나 카멜리아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했었고, 캐롤리나 연구는 우리가 글리메피라이드랑 비교를 해서 리나글립틴과 비교를 해서 초기 2형 당뇨병 환자들한테서 CVOT를 증명을 했던 연구가 되어 있고, 카멜리나 연구는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에 있어 CKD를 갖고 있으면서 CV, 디지즈를 갖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드밴스된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플라세보를 갖고 비교했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두 연구에서 모두 다 리나글립틴은 심장에 안전하고 신장에서 알부민율을 줄여주면서 신장에서의 악화를 예방시켜준다는 것들을 모두 다 증명했던 그런 것들이 돼서, 어떻게 보면 리나글립틴은 같은 CVOT를 갖고 있는 연구들 중에서도 가장 넓은 스펙트럼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여줬던 그런 약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약제들, 리나글립틴과 다파, 증명되어 있는 이 두 약제를 갖고 아주아스품에서 두 약제를 합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메포민과 리나글립틴을 갖고 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다파글로프로진 투약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있는지를 봤던 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첫 번째 환자가 스크리닝을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 우리나라에 있는 총 30개 기관에서 대학병원에서 이 연구에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25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평균 55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BMI 25 이상의 비만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들이 주로 많이 인롤이 돼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파글로프로진을 메폴민과 리나글립틴을 투여해서 잘 조절이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투약을 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0.9% 정도 떨어뜨려주는 효과들을 보여줬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플라세보 대비해 가지고 당화혈색 7%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44%의 환자들이 혈당 조절이 되는 것을 보여줘서 플라세보 대비해서 유의하게 혈당 조절을 잘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파글로프로진을 추가했을 때 이제 공복 혈당을 도미넌트하게 줄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메폴민과 리나글립틴을 투여하고 있는 군에서 잘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 다파를 추가적으로 주게 되면 공복 혈당 역시 마찬가지로 30 정도 줄여주는 그런 효과들을 증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리피드 프로파일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면서 홈IR도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충분히 감소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 능력 자체도 많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줌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약제들의 효과들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들을 이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했었습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 그 다음에 웨이트 로스 효과를 통해 가지고 중성 지방이 플라세보 대비해서 좀 더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한 HDL 콜레스테롤 고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것들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처음에 48 정도였던 수치가 50 이상으로 증가되고 50 이상에서 모습을 보이면서 플라세보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뒤늦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SGLT 억제제를 쓸 때 DPP-4 이니비터를 추가를 하면 웨이트에서의 변화는 없고, DPP-4 이니비터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서는 SGLT 억제제를 추가했을 때 웨이트 로스 효과들이 생기게 되는데, 웨이트도 평균 한 2.4kg 정도, 그 다음에 허리 둘레도 1.4cm 정도 감소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약제를 섞었을 때 이제 가장 큰 또 하나의 장점은, 선생님들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SGLT 억제제를 썼을 때 가장 흔히 걱정하는 문제가 제니탈 트랙 인펙션입니다. 우리가 제니탈 트랙 인펙션 UTI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SGLT 억제제를 DPP-4 이니비터와 함께 썼을 때 이런 제니탈 트랙 인펙션이 줄어든다는 거죠. 여러 가지 기전에 대해서 최근에 좀 설명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DPP-4 이니비터가 유린 쪽에서 유리너리 트랙 쪽에서나 제니탈 트랙에서 이면에서 좀 더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호전이 된다는 것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다른 SGLT 억제제와 다른 약제가 컴비네이션 했을 때는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더 생기진 않으면서 그러한 GTI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이런 두 약제를 컴비네이션 했을 때 좋은 모습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메폴민, 그 다음에 DPP-4 이니비터, SGLT 억제제와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처방을 하시면서 메폴민 관련해서 좀 많은 문의가 있으신데, 사실 이 3제를 썼을 때는 무조건 메폴민은 처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심평원에서 선생님들이 처방하신 거를 평가를 할 때 그 전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 조건에 맞게 썼으면 통과,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되질 않고, 메폴민은 어떠한 이유를 달더라도 현재로서는 SGLT 억제제와 DPP-4 이니비터를 쓰실 때는 메폴민이 꼭 처방이 돼야 되는 것으로, 어떠한 사유를 달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사유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일부 선생님들이 그래서 메폴민을 한 알 처방해가지고 요즘 처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한 알 처방했을 경우에는 한 번으로 했을 때는 일수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 그것을 처방을 하신다 그러면 메폴민을 뭐 250ml 내지 250ml 반할을 해서라도 약 일수를 맞춰서 처방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도 여전히 아직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이 많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도 비만을 동반한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인슐린 분비를 늘려주는 설포유리아, 그 뒤에 하이포글라세미아 리스크도 적고, 그다음에 웨이트도 늘려주지 않는 DPP-4 이니비터에 매우 익숙하고 잘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써야 될 약제들 중에서 하나를 더 고민한다 그러면 SGLT 억제제가 상당히 좋을 수 있고, 혈당을 잘 조절시켜주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병용요법을 해서 매우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두 가지 약제의 조합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DPP-4 이니비터 SGLT 억제제다. 그래서 우리가 메폴민 트리트먼트 페일리어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약제를 추가한다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이 두 약제의 컴비네이션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러한 약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약제들 중에서도 특히나 한국인들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가 증명이 되어 있는 리나다파와 같은 그런 약물들 선택해서 쓰신다 그러면 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